영화에서 쿠퍼 일행은 얼음 행성에서 빠져나오자마자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위기에 처합니다. 쿠퍼, 블랙홀로 끌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쿠퍼는 일부러 블랙홀에 더 가까이 끌려가는 선택을 하죠. 쿠퍼의 계산은 블랙홀 가까이에서 힘을 받아서 탈출하는 것. 최대한 멀리까지 끌려가게 놔둬. 블랙홀 수평선 근처까지 끌려가다가 그 힘을 역이용해서 에드먼즈 행성에 가는 겨야. 그런데 여기서 뭔가 잘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 있어요. 우주선의 무게를 덜어낼수록 더 강한 추진력을 얻는다는 거죠. 착륙선 1호, 분리 준비. 레인저 2호, 분리 준비. 뭐라고요? 안 돼요. 뉴턴의 제3법칙 남겨놔야 가는 법이죠. 도대체 어째서 우주선의 무게를 덜어낸다고 해서 갑자기 추진력이 생기는 걸까? 이 장면을 두고 킵손 박사는 이 원리가 사실 영화의 대사처럼 뉴턴의 제3법칙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원리는 바로 블랙홀의 에르고 영역에서 펠로즈 과장을 거치는 거죠. 이걸 알려면 우리는 블랙홀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블랙홀을 외부에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질량 전하 가군동량. 이렇게 세 가지 특성을 제외하면 블랙홀로부터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는 하나도 없죠. 따라서 만약에 이 세 가지 정보가 완전히 같은 블랙홀이 있다고 하면 같은 모양 같은 성질. 블랙홀은 털이 없다. 털 없는 정리. 아무리 그래도 털이 세 가닥은 있는데. 슈바르츠실트 블랙홀. 이 슈바르츠실트 블랙홀의 중심부에는 점 모양의 특이점이 있고 이 특이점을 둘러싼 사건의 지평선이 있죠. 하지만 슈바르츠실트 블랙홀은 이론상으로만 존재하게 됩니다. 가군동량이 없는 즉슨 회전하지 않는 천체는 자연계에서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기 때문이죠. 퍼 블랙홀 퍼 블랙홀은 질량도 가지고 있고 가군동량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군동량을 가지고 있다. 블랙홀이 회전한다. 이 특징 때문에 커 블랙홀의 구조는 슈바르츠실트 블랙홀보다 조금 더 복잡해지죠. 커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바깥쪽에는 아주 특별한 영역이 전개되는데요. 바로 블랙홀이 회전함에 따라서 시공간 자체가 회전해버리는 또 이 커 블랙홀의 특이점은 우리가 보통 상상하는 아주 작은 점 모양이 아니에요. 연구에 따르면 커 블랙홀의 특이점은 아주 작은 고리 모양처럼 생겼죠. 도대체 어째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걸 하려면 우리는 먼저 중력이 뭔지 알아야 해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질량이 존재한다면 그 질량만큼 시공간이 휘어지게 되고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서 중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지구 질량을 따라서 지구 근처의 시공간은 왜곡되고 그 왜곡된 시공간을 따라서 달이 공전하고 또 인공위성이 공전하고 있죠. 또 지구보다 훨씬 더 무거운 태양은 우리 지구를 공전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태양이 만들어내는 시공간의 왜곡 때문입니다. 블랙홀처럼 질량이 무지막지하게 큰 녀석의 경우는 시공간이 어떻게 될까요? 블랙홀의 질량은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시공간을 크게 왜곡시키고 강력한 중력을 만들어냅니다. 이 블랙홀의 중력에 한번 빠지게 되면 그 어떤 물질도 심지어는 빛조차도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계가 바로 사건의 지평선이죠. 이 블랙홀의 중심에는 특이점이 존재합니다. 이 특이점에서는 물리학 법칙이 완전히 깨져버리는데 원자보다도 작은 점에 모든 물질이 모여 있습니다. 특이점 부피 0밀도, 질량, 시공간 곡률 무한. 그런데 이 모든 블랙홀의 특징은 회전하는 블랙홀. 퍼 블랙홀은 경우에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퍼 블랙홀은 왜 회전할까? 이걸 알려면 가군동량 보존의 법칙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 가군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것은 회전하는 물체는 그 에너지만큼 그 회전 속도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김연아 선수가 스핀을 하고 있는데 팔을 쭉 뻗으면 회전 속도가 느리죠. 그런데 몸을 최대한 웅크리면 순식간에 회전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군동량 보존의 법칙. 호전하는 물체의 에너지는 그대로 보존된다는 거죠. 우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천체는 회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도 회전하고 있고 지구도 역시 회전하고 있죠. 태양의 자전주기 적도에서 약 25.6일, 극에서 약 33.5일. 우리 태양 같은 주계열섬은 적색거성이 됐다가 백색외성으로 진화하는데요.
이때 백색외성이 되면서 밀도는 엄청나게 높아지고 별의 부피는 아주 작아져요. 이때 각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백색외성의 회전 주기는 아주 빨라지게 되는데요. 보통 백색외성의 호전 주기가 1초 30초에 한 번, 여기서 1초에서 30번에 한 번 좌절하던 백색외성이 훨씬 더 작은 블랙홀로 붕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각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자전 속도는 더 빨라지겠죠. 어떤 블랙홀은 초당 수백만 번까지 회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회전하는 물체의 속도에는 한계가 있어요.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빛보다 빠른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영화에 나왔던 블랙홀은 엄청난 속도로 좌절하고 있는 커 블랙홀입니다. 이 커 블랙홀 가르강튀아의 중심에는 특이점이 있는데요. 이 특이점 역시 엄청난 속도로 호전하기 때문에 특이점은 점 모양이 아닌 고리 모양으로 예상됩니다. 두께 5. 존재하지 않는 표면. 일부 과학자들은 이 고리 모양의 특이점을 통과한다면 다른 차원의 우주로 빠져나오거나 블랙홀을 그대로 통과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링 모양의 특이점에 사망하지 않은 채로 도달할 수 있다면 다른 차원이나 다른 우주로 갈 수도 있겠죠? 영화에서 쿠퍼는 블랙홀로 추락한 다음 5차원의 대설렌터로 진입하는데 이곳은 쿠퍼가 가르강튀아의 고리 모양의 특이점을 통과한 다음 대설렌트고 진입한 겁니다. 가르강튀아 같이 회전하는 블랙홀. 커 블랙홀은 또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을 만들어냅니다. 에코스피어, 지오스피어. 에고서 더 그리고 사건의 지평선을 합쳐서 보면 꼭 삶은 달걀처럼 생겼어요. 다 오는데 노른자가 사건의 지평선이라면 에코스피어는 사건의 지평선을 둘러싼 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에코스피어는 도대체 왜 생겨난 걸까요? 이 역시도 가르강튀아가 아주 빠르게 회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수구로 물을 빼내는 모습을 우리 다 같이 상상을 해봐요. 여기서 구멍이 바로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그런데 구멍 근처를 잘 보면 어때요? 물이 회전하고 있죠. 에코스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블랙홀은 그 주변의 시공간도 휘어지게 만들죠. 마치 영상에서 구멍 주변의 물들이 소용돌이 모양으로 회전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이렇기에 고수피어에서는 블랙홀의 회전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지공간이 후 어고 당겨진 거 됩니다. 이때 고수피어의 시공간 영역은 빛보다 빠르게 움직인다고 해요. 따라서 이곳을 탈출하는 건 역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물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지. 어쨌든 사건의 지평선 바깥에 있기 때문에 빛의 속도 혹은 빛의 속도 그 이상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론상으로는 탈출이 아예 불가능하지 않아요. 우리가 만화 영화나 영화에서 자주 봤듯이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더라도 가운데 구멍에만 안 닿는다면 어떻게든 탈출은 가능한 거랑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하고 영역은 사건의 지평선이랑 너무 닮았죠. 이 두 개가 도대체 뭐가 다른가 싶은데 사건의 지평선 한 번 빠지면 빛조차도 가시못 빠져나온다. 에코스피어 블랙홀의 회전으로 시공간 자체 회전. 이론상 아주 빠른 속도만 가질 수 있다면 탈출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사건의 지평선과는 구분되어야 하겠죠. 이제 우리는 커 블랙홀과 특이점, 그리고의 고수 피어가 뭔지 대충 알았어요. 그런데 이 시공 자체가 엄청난 속도로 회전한다는 에코스피어의 특징을 보고는 커 블랙홀로부터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무한하게 발전한 문명이라면 커 블랙홀로부터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블랙홀로부터 동력을 얻는다는 걸까? 조금 전에 에코스피어의 시공은 엄청난 속도로 회전한다고 했죠? 여기에 진입한 모든 물체는 회전하는 시공에 끌려 들어갈 겁니다. 이것은 마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바와 같죠. 이 과정에서 물체를 두 조각으로 분리해서 하나를 블랙홀 속으로 던져버리면 한 조각은 블랙홀 속으로 들어가면서 음의 질량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이 에너지는 블랙홀이 생성한 뒤에 넣히죠. 그리고 끌려 들어가지 않은 다른 한 조각은 원심력 때문에 블랙홀 밖으로 빠르게 튕겨 나오는데 이때 에너지는 빨려 들어갔던 조각의 질량 에너지보다 더 크게 됩니다. 가령 내가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진 조각을 블랙홀 속으로 던졌는데 빠져나가는 조각은 이의 에너지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블랙홀 속으로 물체를 던져 넣을수록 블랙홀이 그 물체를 에너지 삼아서 튕겨나가는 물체에 힘을 더 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커 블랙홀에서 에너지를 추출하고 추진력을 얻는 과정을 바로 펠로즈 과장. 이제 쿠퍼가 도대체 왜 우주선을 버렸는지 이해가 가시죠? 인터스텔라에서 쿠퍼 일행은 바로 이 펠로즈 과장을 활용한 거예요. 쿠퍼는 이 방법이 아니라면 절대로 블랙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탐사선 2기, 다스, 그리고 본인의 질량까지 버려가면서 그 질량만큼 우주선의 가속 에너지를 얻어낸 거고, 마침내 우주선은 무사히 탈출, 에드먼즈 행성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펠로즈 과장을 무한정 반복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커 블랙홀 역시도 무한동력은 아닙니다. 이 펠로즈 과장을 통해서 블랙홀의 가군동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줄어든 가군동량만큼 튕겨나가는 물체에다가 에너지를 전달하기 때문이죠. 노저 펠로즈에 따르면 이 펠로즈 과장으로 꺼냈을 수 있는 에너지는 퍼 블랙홀 에너지의 29%, 만약에 전하도 있는 블랙홀이라면 더 많은 에너지를 꺼냈을 수도 있다고 하죠. 만약에 이응 에너지를 모두 추출하고 나면 블랙홀의 회전은 정지하고의 고수 피어는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펠로즈의 이론일 뿐이요. 이거 실험한다고 블랙홀까지 실제로 뛰어들 수도 없고, 블랙홀까지 찾아가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지구에다가 소형 블랙홀을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펠로즈조차도 펜로즈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건 무한하게 진보한 외계 문명군. 2020년 6월 영국 글래스고 대학 물리천문학부 교수팀에서 관련 실험에 성공했다. 이 실험 결과는 내 이응처 피닉스에 올라왔죠. 이 실험은 음파를 이용한 실험이었는데요. 스피커를 이렇게 둥글게 발열해놓고 호전하는 음파를 만들고서는 음파를 흡수하는 폼 디스크로 만든 회전 흡음기에 보내서 이 음파를 마이크로 측정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흡음기는 음파 때문에 호전하기 시작했고, 많이 커서 측정되는 음파의 진동수, 그리고 진폭은 천천히 감소하다가 신호는 사라졌습니다. 물질이 에코스피어에 진입해서 블랙홀에 흡수되는 것처럼 음파도 호전 영역에 진입해서 호흡음기에 모두 흡수된 거죠. 그런데 음파를 계속하여 발생시켰더니 폼 디스크로 만든 회전 흡음기가 음파를 계속해서 흡수하면서 회전 속도가 빨라지게 되더니 결국 마이크에서 음파가 측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처음 내보낸 음파보다 오히려 30%가량 높은 에너지가 측정됐죠. 연구팀은 이 실험 결과에 대해서 이런 계약이했습니다. 펠로즈 과장에서의 고수 피어로 유입된 입자에 의해 고입자가 튕겨나오듯이 음파가 함은 기의 회전에 의해 에너지를 얻어 튕겨나온 것입니다. 실제로 펠로즈가 예측한 이론처럼 음파가 흡음기의 회전에서 에너지를 가져오는데 성공한 겁니다. 이 실험은 실제 블랙홀은 아니지만 펠로즈 광장 실제로 가능하다는 거 실험적으로 밝혀진 거죠. 자, 이렇게 펠로즈 과장의 이론적 기반도 충분하고 실험을 통한 검증도 완료됐어요. 이 사실에 따라서 블랙홀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나 미래학자들은 이런 의견을 내놓습니다. 무한하게 발전한 외계 문명은 반드시 블랙홀을 동력 삼아서 에너지를 뽑아 쓸 것이다. 미래 인류의 기술이 대단히 진보한다면 블랙홀 근처에 식민지를 세울 것이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별이 모두 죽고 우주가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차갑게 식어가고 우주에 블랙홀밖에 남지 않았다면 지적 생명체들은 블랙홀에 모여 살 것이다. 얘기만 들었을 때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공상과학 같아요. 하지만 기술이 엄청나게 진보했다면 그 미래는 모를 일이죠.